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하원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계가 변했다. 워싱턴이 변했다.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거의 없다. 앞서 카니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견 국가들의 규합을 촉구하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죠. 당시 그의 연설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캐나다는 이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서 캐나다를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표기하기도 했고, 트리도 전 총리와 카니 총리를 주지사 이렇게 폄훼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까지 끊임없이 자극하는 걸까요? 오늘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제가 요즘 되게 노력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빙의에서 뭔가를 좀 해석하려고. 그런데 가장 좀 이상하다 싶은 게 트럼프가 되자마자 왜 저렇게 캐나다를 괴롭히는 걸까요? 크게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돈노주의. 그러니까 돈노주의.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그와 연관해서 미국의 영토를 넓힌 위대한 대통령?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과거에 19세기 초반에 루이지나 매입을 통해서 미국 영토 한 20%를 확대한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병합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대통령처럼 트럼프도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토를 확장한, 굉장히 모양새가 좋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SNS에 올린 그 영토 보면 북미 대륙이 다 그냥 미국 땅이잖아요. 저희 거예요. 밑에 파나마나 좀 가져오고 베네수엘라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부분, 유럽 문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캐나다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데, 나토의 회원국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나토의 회원국 중에 대부분이 그 유럽 국가인데, 딱 두 개만 북미 국가예요. 미국하고 캐나다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카니 총리도 어쨌든 간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했고,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NSS를 통해 가지고 유럽 문명을 어떻게 보면 멸시죠. 멸시하는 걸 보면 기존의 그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열등감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뭐 문화라든지 문명,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융성했던 때가 있는 걸 가지고 여전히 미국을 무시하고 도덕적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네들은 이미 쇠퇴하고 멸망해가는 나라들이고 미국에 의존하지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에 캐나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죠. 뭐 열등감의 발로인가요? 어떻게 역으로 보면? 그렇죠. 열등감의 발로고,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캐나다도 유럽 문명이 아류라고 보고 미국 밑에 완전히 복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즉 나토 회원 모두가 미국 밑에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카니 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캐나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좀 맡아줘,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긴 한데, NSS 말씀하셔서 국가 안보 전략 저도 보니까 유럽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한 듯한 내용들이 있고, 유럽에 대해서 약간 젤러시했던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표출인데, 그 밑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유럽이 예전만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승전국으로 오고 자유진영의 맹주가 되면서 20세기 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는 지역은 누가 뭐래도 유럽이었어요.
그런 러시아가 주적이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1세기가 되면서 판도가 바뀌잖아요.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려사항이 됐고 유럽은 더 이상 중국에 비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쇠락하는 지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이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상하잖아요. 중동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미국이 제1산유국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길들이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부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결합이 된다고 보면 뭐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유럽 그 멸시나 경시 기조 밑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유럽이 네. 대놓고 얘기해. 트럼프는 제가 1기도 그렇고 2기도 쫓아보면서 얘기할 때 감정을 가감없이 언론에다가 투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파악하기는 가장 좋은 정치인이에요. 네. 기존의 예전까지의 워싱턴 정치인들은 외교적 수사를 해서 빙빙 말을 돌려가지고 행간을 읽어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그렇고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샬 플랜부터 경제부터 그다음에 뭐 안보도 나토도 마찬가지고 나토는 유럽 정부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유럽 안보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여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뭐 도덕적 우월감, 뭐 그다음에 문명적인 자존심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의 안보나 경제를 다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유럽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하다. 이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글을 했는데 트럼프의 셈법에는 동맹이 그렇게 네. 유용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거고 유럽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그 뉘앙스는 알았어요. 그냥 유럽 지금 막 때리듯이 캐나다도 어차피 그 정치적으로 때리는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영토를 확장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조금 놀랍거든요. 이미 큰 땅인데 러시아만큼 땅이 커져야지만 만족스럽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 문법인 거죠. 유럽 문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16세기, 17세기 이후를 보시면 네. 제국주의를 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약소국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민 주권, 네. 그다음에 민족 자결 네. 이런 게 나온 게 20세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힘으로 누르고 그다음에 회유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20세기 초반까지 북중미, 그다음에 중남미 다 이제 그 미국 영향권을 넣으려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죠. 미국이요. 네. 예. 근데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그런 사회에다가 20세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도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민족 자결, 네. 국제법, 인권 이런 게 미국 주도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뭔가 관용과 포용, 네. 약소국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자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예외적인 80년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거를 트럼프가 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저렇게 압박을 하고 물론 18세기, 19세기처럼 영토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캐나다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종속하게 만든다든지 네. 멕시코도 마찬가지잖아요. 멕시코도 USMCA, 그러니까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깨고 네. 미국에 유리하게 네. USMCA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버렸잖아요. 네네. 또 올 말에 또 그것도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실제로 영토를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경제 영토를 넓히고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또 계속 이상한 게요. 정말 힘의 논리, 뭐 사실상 과거 여러 사례가 있었고 아메리카 대륙은 다 내 거야라는 심리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캐나다는 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남미는 맨날 여기저기서 공작하고 막 사람 보내고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 공습하고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캐나다는 좀 남겨놨던 곳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캐나다가 멕시코는 잘 안 건드렸죠. 그랬죠. 네,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이전 정부까지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수입하는 네. 그러한 뭐 원료 공급처기도 하고 부품이 들어오는 데기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어요. 네, 네. 캐나다의 어떤 무역의 수출의 75%가 미국 맞아요. 들어가고 네, 네, 네. 멕시코는 80% 육박한단 말이에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해서 모든 거에서 유예를 받으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정말 하나의 국가 이런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가 보니까 그게 아니는 거죠. 온쇼어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미국 내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인식을 가지니까 캐나다가 미국을 착취하는 거죠.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경제적인 많이 가져가고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출범 초기에 그 관세 많이 때린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크다. 이런 구작을 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대미 무역 그 적자국을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상위에 있어요. 네. 근데 인식을 다르게 하면 네. 이게 기존에는 협력국이고 미국의 네. 경제의 하나의 통화권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거고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무임무차하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럼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서 우리 착취하는 거 같고 우리는 계속 적자고 열받아 죽겠는데 등기 이전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등기 이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51개 주 뭐 해서 등기 이전하기 뭐 네.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뭐 캐나다도 땅덩이가 얼마나 큰 나라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선진국이잖아요. 뭐 국방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 나토 동맹 완전히 깨는 거기 때문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센 미국이 흔드니까 캐나다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니 총리도 어떤 뭐 대안을 주장하지만 네. 나토 유럽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대안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그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해 나가겠죠. 이제 카니 총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1월 20일 날 그 카니 총리 다보스 네. 포럼 연설을 또 들었어요. 그 외교 쪽을 많이 다루는 뭐 Foreign Policy and Affairs 이런 거 보면 이제 카니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공방들이 있어요. 우리 위선을 걷어 던지고 그냥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중견국들도 합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야, 현실적으로 미국이 너무 세니까 말은 좋은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당분간은. 뭐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카니 총리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힘의 정치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중견국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네. 미국이 흔들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그렇죠. 있고 러시아는 NSS에 나온 것처럼 전쟁에서 못 빠져나오는 국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대안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국들이 연대해야 된다. 그건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하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네. 미국과 척져서 될까? 미국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견국 위주의 그 다자의 비처가 국제 질서나 네. 어떤 무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구속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크고 저도 좀 회의적이죠. 당분간은 힘들죠. 요즘 그 국제정치 보면 그 예전부터 힘의 논리 뭐 이렇게 무정부 상태 이런 거 했지만 요즘 보면 야 이거 우리 사회생활의 어떤 확장판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현실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내실화하면서 동맹도 현실화하면서 이제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카니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나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맞아요. 걸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카니 총리가 해준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면 네. 고양이 발톱에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준 건데 후폭풍은 이제 캐나다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도와줄 국가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1월 중순에 캐나다 총리가 그 연설하기 직전에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한다고 얘기하고 또 1월 말에 영국 스타머 총리가 2018년 이후에 영국 총리에서 처음으로 베이징에 또 방문하고 인도와 유럽연합은 또 1월 말에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혹은 뭐 십수년 끓던 FTA를 결국은 이제 협상을 타결했지 않습니까? 일단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베이징을 신뢰한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보험 들듯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좀 뿌려놓듯이 많은 나라들이 다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은 어쨌든 트럼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걸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이익, 패권국으로서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들, 네. 아시아,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보는 전통적인 외교 문법이라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발에 총 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네. 안보 비용을 줄이고 통상 이익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동맹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갖고 있었던 소프트 파워라든지 네. 크레더빌리티,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 트럼프가 문을 열어주니까 중국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이 확 올라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돌아오니까 언제부턴가 중국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수호신이 막 된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미국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좋죠. 러시아도 뒤에서 방구 듣고 있고. 진짜 어부질이. 그렇게 되니까 나토 동맹들이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미국의 리더십, 나토와의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 자각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진 것 같아요. 미국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제 외교 관계를 다시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뭐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에너지 부분에서 자기들 수출을 하고 그 이해관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중요성이 덜한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덜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점차.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유럽이 자꾸 중국으로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보면 경제협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환경, 어떤 미래, 그린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다 수입국들이거든요, 에너지. 수입국들이니까 거기끼리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그 첨단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캐나다가 우리하고 잠수함 60조 원짜리 그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달라. 독일에도 요청을 했고 우리에도 요청을 했는데 독일에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미래형 모빌리티를 줘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자동차 공장들 다 미국 안으로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의 주장에 반하게 한국이 독일에 가지고 하고 있다. 독일도 하려고 한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보면 중국하고 나토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에너지 수입국이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뭔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국방력도 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자각력을 위한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고, 그만한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협력하는 거야 아닌가 좀 보고 있죠. 결국은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을 빼지도 못하고 약간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다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트럼프 3년 뒤에 이렇게 비슷할까요? 이후에 어떤 미국이 다시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민주당 정권이 됐든 공화당 정권이 됐든 과거처럼은 안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바이든으로 그냥 그 질서는 끝이었던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평가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지금의 트럼프의 대외정책적 움직임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 했을 때 기존의 미국의 외교 정책 노선에 보면 그거는 부정적이고 내상을 입히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정말로 미국이 전략기조를 바꿔서 나는 그냥 지역의 강국이고 세계를 뭐 중국이나 EU나 러시아나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강대국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서반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해관계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이 해라. 나는 유럽 별로 관심 없고 아프리카 관심 없다. 중국, 아시아태평양도 중국이 현상만 깨지 않으면 뭐 굳이 중국을 갖다가 현상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지배적으로 중국을 주저앉히거나 이런 거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전의 강대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부합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8년에 제이드 벤스가 됐든 마크 루비오가 됐든 뭐 민주당이 누가 됐든 그러면 좀 바뀔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왜 트럼프가 이렇게 됐을까? 왜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또 2008년 금융위기 오면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원년이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상대적 그 힘의 쇠퇴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세계 경찰로서 패권국으로 어떤 그 역할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분위기, 그거를 반영하는 워싱턴 정치인들의 의지, 그리고 역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나왔다고 치면 원인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결과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간에 바뀔까요? 그것이 그 의구심이 있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크게 정책적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캐나다 때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보시기에. 캐나다 때리기는 일단은 직선 풀릴 때까지. 올해만에 USMCA. 아, 맞아요. 오랜만에. USMCA 개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관세 장벽을 하고 그다음에 우회 수출하는 부분들 이런 네네. 부분 그다음에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봤을 때 네. 미국의 이익이 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거예요. 네. 캐나다 때리고 멕시코도 때리고 이제 그걸 때리기 위해서 이민 문제도 얘기하고 마약 문제도 얘기하고 51번째 주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좀 지켜봐야죠. 어느 정도까지 캐나다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도록 이제 움직일 수 있는가 좀 봐야 되겠죠. 이건 조금 흥미로웠어요. 이제 늘 있었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의 엘버타주, 여기가 석유가 많이 나오는 네.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엘버타주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과 작년부터 뭐 올해 초까지 계속 여러 차례 국무부가 만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에너지, 경제 영토의 확장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 전략, 네. 대외 영향력 확대의 기준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경제 성장의 어떤 원동력도 갖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전력량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전기가 있어야지 데이터 센터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미국 내다가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미국 기업들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화석연료 그리고 원전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를 왜 침공했느냐 했을 때 주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중지 인류를 확보해가지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패권을 늘려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엘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에 뭐 오일샌드, 모래와 석유가 섞인 자원인데 그걸 추출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러면 거기가 그 세계 3위의 산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너무 반갑죠. 엘버타주가 부유한 주인데 인구가 적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사람들이 동부, 뉴욕이라든지 그쪽을 통해 다르게 북미대로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동부는 찬란한 문명의 지역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이스트 코스트 동부 쪽에 딱 그 정착을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많아지니까 서부로 팽창을 하는데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네. 사람들이 서부나 이런 데는 미지의 지역이고 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부에 대해서 서부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죠. 자원은 풍부하고 하지만 문명이 소외됐고 그런 지역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공략하기가 좋은 거죠. 엘버타가 갖고 있는 그러는 문화적, 정치적인 소외감, 열등감.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네네. 트럼프가 봤을 때 떼내기 딱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트럼프가 생각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 갖고 오지 않더라도 분리 독립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실제로 근데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엘버타주가 캐나다 어떤 연방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경제적 협력을 더할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엘버타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 그러면 실효에 어떤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린란드 전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저 행정부에서 나쁜 전략이 아니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흘리잖아요. 국무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니 근데 얼핏 이제 생각하면 베네수엘라 그 공격에서 마두로 체포 혹은 납치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그래도 이미 2010년대 그 슈엘 혁명으로 충분한 오일을 가져와서 이제 중동도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사실 다 오일 때문이잖아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뭘 이렇게 욕심을 낼까? 결국은 또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또 캐릭터가 반영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몰로지로 돌아가면 이 뒷마당에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남미, 북중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시결 미국이 영향을 유지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21기도로 휘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뿐만 아니라 저희 전 세계에 영향을 유지 못하니까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그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안보, 안전적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온쇼어링이잖아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북미를
중국을 다 미국으로 만들면 그게 자기 주장하고 그렇죠. 쪽이 일관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있으니까. 캐나다가 중국과 무슨 뭐 경제 협력하고 네. 뭐 FTA 맺는다 그러니까 관세 100% 부과한다 그런 거고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예요. 그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그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원조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시키고 영향을 투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가로 뭐 원유를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싫은 거죠. 파나마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했을 때 중남미가 그 온쇼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에 만들지만 네. 공급망, 핵심 원자재나 광물을 공급하는 보고는 중남미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북미하고 그린란드 마찬가지고. 광물이 네. 거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이런 쪽도 그 개발을 하고 있지만 멀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까운 데서 만들려고 하니까 중남미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그러네요. 다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자재, 에너지 시큐리티라고 측면에서 보면 그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예, 중국이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은 하지만 어떤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힘도 약하지만 NSS를 통해 가지고 서반구에 영향력을 하고 여기가 우리의 최우선적인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일본에 적어놨잖아요. 네. 거기는 건지지 말란 네. 얘기예요. 네. 중국은 어때요? 가장 핵심 이익 중에 이익이 어디예요? 대만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최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한 대를 들어간다? 뭐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미중 간에 붙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만을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떤 그 국내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세력권의 측면에서 대만을 지키고 신장 위구르 이탈 이런 걸 막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중남미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할지 보면 분명히 우선순위가 갈리잖아요. 그럼 중국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 동맹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정리도 될까요? 그렇죠. 동맹 때리기, 그러니까 이익에 반하거나 필요하다면 또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경중은 있을 거예요.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들은 나토에 비해서는 혜택을 좀 보는 거죠. 나토 동맹이 앞에서 매를 다 맞아주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나토에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네. 좀 고마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트럼프 3년 동안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다음 정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기조가 네. 어쨌든 미국이 좀 더 원인을 좀 개선을 해서 과거를 좀 회귀하는 그런 미국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깊어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